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증권시장부 이혜라입니다. 어제 급락세 놀란 분들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면서 아주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 어제 급작스러운 하락에 저희 증권시장부에서도 우리 시황 담당인 신하영 기자가 기사를 급작스럽게 많이 쓰기도 하고, 저도 이제 아는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이 시장의 급락의 원인을 좀 물어보니까 단번에 한 공통된 의견으로 모아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워시 쇼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목을 하면서 이 시장의 시선이 매파적 성향의 연준이 될 것인가, 이 시나리오로 시장의 시선이 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동성, 긴축에 대한 우려가 부상을 하면서요,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고, 달러와 강세 압력, 그리고 금, 은, 급락, 그리고 위험 자산으로 대변되는 이 주식시장이 큰 변동을 보인 것이죠. 다행히 오늘장은요,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언제 그랬냐는 듯 현재 지금 2월 3일 1시 55분 기점인데요. 5.88% 300포인트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5,240선을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도 3.12% 오르면서 1,132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시장의 충격을 촉발한 이 케빈 워시 쇼크란 무엇인가, 이 부분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케빈 워시는 누구이고, 향후 우리가 이 주식시장 투자를 고려할 때 연관해서 어떤 부분을 고려하면 될지를 중점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빈 워시는요, 월가와 백악 연준을 모두 거친 인물이더라고요. 제가 표로 좀 준비를 했는데, 모건 스탠리 출시의 투자 은행가이고요. 그리고 부시 행정부 때 백악관에서 정책 보좌관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11년 연준 이사로 재직을 했는데,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죠, 여러분. 벤 버냉키 의장 때였었습니다. 거의 최연소급으로 연준 이사로 활동을 한 이력을 갖고 있고요. 이때 2008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랑 좀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때 연준이랑 월가를 잇는 그런 핵심 실무 창구 역할을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버냉키 의장 옆에 딱 붙어서 핵심 조언자로서 역할을 했다는 그런 월가의 내용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월스트리트저널 통해서 보니까 워시가 드라켄밀러의 회사에서 한 10년 동안 같이 일을 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드라켄밀러는 조지 소로스가 이끄는 헤지 펀드에서 굉장히 운용을 잘해온 이 퀀텀 펀드를 운용했던 월가의 또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지요. 이 드라켄밀러가 베센트 재무장관, 현 재무장관이죠. 그 사람과도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케빈 워시와도 그러한 10년 동안 같이 일을 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시는요, 최근에는 우리 그 쿠팡 사태 또 터지면서 언급이 되기도 했었는데, 쿠팡의 모회사이죠. 쿠팡 INC 사회이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엘리트 금융인 관료로서의 그런 이력을 모두 거친 사람, 모두 가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이 워시에 대한 평가를 좀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니까, 연준 내부를 가장 잘 아는 비판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시는 통상적으로 매파 성향으로 좀 불리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 그리고 자산 막 푸는 거, 그로 인한 자산 버블에 매우 민감해서 양적 완화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그런 태도를 견지한 인물인데요. 그래서 양적 완화에 대해서 비상수단일 뿐 이것이 상시정책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좀 고수해온 인물입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 확대, 그러니까 국채 매입하거나 재투자하거나 이런 거 있죠. 이런 유동성 확대가 시장 왜곡을 좀 부추긴다, 이런 스탠스를 좀 취해왔고요. 실제로 그 2000년대 6년부터 11년까지 연준 이사로 활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2011년 정도에 2차 양적 완화 연준이 이제 고려를 할 때, 이때 임기를 남기고 이것에 거센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조기 사임한 그런 이력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이 금리 인하 관련해서 전통적인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 발언을 했을까? 이렇게 좀 달라진 좀 스탠스를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어떤 발언을 내놨냐면 인공지능 산업의 이런 활성화와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산업에 대한 활성화가 생산성을 높여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억제할 것이라면서 금리 인하를 좀 옹호하는 발언을 했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여서 물가를 먼저 안정시키는 그런 방향을 취한 다음에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취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자 이렇게 좀 요구를 해왔었잖아요. 근데 왜 매파적 성향의 워시를 택했나가 조금 더 이해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쯤 되면 트럼프의 워시 지명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트럼프의 마음에 좀 더 가까워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워시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 바로 연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 서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은 종종 많이 봐오셨죠. 파월 의장 임기 내내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연준이 지나치게 독립적이다 이러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라는 시사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워시는 연준 내부를 잘 알기도 했지만 이 트럼프의 곁에서 트럼프가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 첫 번째 이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인맥적 요인이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오랜 후원자 있습니다. 거의 몇십 년 동안 후원을 해온 에스티 로더 일가의 로널드 라우더의 사위입니다. 정치적 신뢰, 이런 인맥적 신뢰로 인해서 가까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반영해 줄 수 있는 인물을 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너에게로 또다시 워시, 이렇게 좀 꼽아봤는데 2017년에 그때 당시 옐런 의장 다음 주자로 누구를 택할 것인가 라고 트럼프의 일기 행정부 때 선택을 할 때 워시를 이미 고려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백악관에서 직접 면접을 볼 정도로 쇼트리스트에도 워시 이름이 좀 들어가 있었는데 당시에 결국 파월을 선택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때 워시를 상당히 높게 평가해왔었던 배경이 있었었고 근데 이미 파월이 그 당시에 연준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데다가 아무래도 연속성을 좀 가질 수 있는 상태이니까 더 무난한 파월을 당시에 택했다. 근데 그때 파월을 택한 것을 여러 번 후회한다. 이렇게 수차례 후회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워시를 택한 이유 마지막, 시장과 정치권의 좀 균형적인 이런 의견을 좀 절충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가, 공화당, 주류 모두가 능력은 검증된 인물이다. 이렇게 능력은 검증된 인물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라는 그런 인물 카드다라는 해석이 좀 작용한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크게 4가지 이유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파월과 워시는 무엇이 다를까?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부문을 3가지로 나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금리 정책에 있어서는 파월은 물가와 고용지표 이런 데이터들을 좀 천천히 확인한 이후에 점진적으로 조정을 하겠다. 약간 이런 스탠스를 보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워시는요. 금리 인하 자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타협의 여지 있는데 인플레이션 재점화에는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양적 완화, 대차대조표. 물론 이게 지금 첫 번째 금리 정책이랑 다괴를 같이 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분류를 편의상 해놨습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 확대 이후에 양적 긴축도 좀 점진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워시는 양적 긴축을 좀 속도를 내는 것을 선호한다. 일단 현재까지 스탠스로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와의 관계, 세 번째 분류로 꼽아봤는데 일단 파월 의장은 트럼프 압박에서도 일정 수준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좀 꾀해왔고 워시는 아무래도 조금 더 타협적인 모습으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렇다면 향후 시장 영향을 짚어봐야 할 텐데요. 아직 임기 시작까지는 3달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6년 5월, 6월 이 정도까지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곧 있을 상원 청문회 표결도 잘 치러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고요. 지금 파월 의장 관련해서 법무부
조사 진행 중이잖아요. 그 연준 또 리모델링한 비용에서 청문회에서 그 발언을 고의로 잘못한 것이 맞느냐 아니냐 이런 법무부의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의 절차가 조금 더 느려진다면 임기 시작까지는 공백이 좀 더 발생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현 시점에서 이 워시 지명에 따른 시장 영향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회복력을 보셨듯이 단기적으로 시장의 급변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공통된 분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의회 청문회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워시가 여기서 좀 실용적이고 점진적인 스탠스로 변화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내놓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예상 컨센서스가 있는데 갑자기 긴축을 위한 대규모 대차대조표 축소 이런 우려는 과도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요. QT 논의 자체만으로 여러 가지 이제 변동성에 대한 압력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양적 완화에 대한 스탠스가 이전보다는 관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데 시장의 시선이 함께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개별적으로 이런 의견들도 나오더라고요. 일단 KB증권에서는 보수주의 경제 철학에 기반한 워시가 어느 정도 정책 결정의 모호성이 좀 이전보다는 커진 그런 위험성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내놓고도 있고요. 그런데 삼성증권과 현대차증권에서는 조금은 엇갈리는 의견을 좀 내놓기도 했는데 청문회 이후에 좀 점진적이고 실용적으로 접근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유동성 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삼성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현대차증권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물론 조건부적으로 비둘기적 성향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 중장기적으로는 매파적 본색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는 엇갈린 시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 외신 내용을 살펴보니까 월가에서는요, 워시 인준을 위해서 8월에 이 법무부 수사를 좀 필요한 시점에 접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수순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면 예상 시점으로는 3월에 3원 청문회 있고 4월에 본회의 표결하고 이런 수순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이렇게 된다면 8월의 임기 종료 시점이 5월에 맞물려서 워시가 자연스럽게 연준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향후 워시의 이 스탠스 조정 가능성이라든지 향후의 긴축 속도나 범위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트럼프와 많은 관계성을 지닌 이 워시가 어떻게 지휘를 할까, 이런 관점을 좀 포인트로 잡고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시장을 종목이나 이렇게 좁게도 보시지만 크게 좀 바라보시는 여러분들과 가능성이 높은 미래 이 시나리오에 대비하자는 측면에서 오늘 주제를 좀 꼽아봤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증권시장부 기자들이 꾸려가는 주립핑룸 통해서 여러분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런 내용들 취재해서 공부해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